무기 개발은 창과 방패의 싸움으로 발전한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과 창 등의 냉병기가 주를 이루던 시대에는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만들어내고 갑옷의 성능이 좋아져 웬만해서는 칼과 창으로 상대를 무력화시킬 수 없자 화약무기, 즉 화기가 등장했습니다. 총과 화포 같은 화기뿐만 아니라 인류는 더 강력한 무기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거듭했고, 현재는 위성과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최첨단 무기 체계들이 활약하고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창과 방패로 대변되는 무기의 역사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무기 체계가 있는데요. 바로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만 해도 병력과 무기 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러시아가 손쉽게 우크라이나의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차와 장갑차 등 대규모 기갑 전력을 우크라이나 영토에 밀어넣었으나 우크라이나군은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의 진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며 선전의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서방이 제공한 대전차 미사일로 러시아 전차와 장갑차가 수도 없이 파괴되자 이른바 전차 무용론까지 등장할 정도로 대전차 미사일의 위력을 실감했는데요. 대전차 미사일의 운용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효과적인 것은 소수의 보병들도 적이 전차를 격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주력 전차인 T-90 대당 가격이 50억에서 6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대전차 미사일, 제블린 미사일 한 발당 가격이 1억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단 1억 원으로 60억 원이나 하는 전차를 파괴할 수 있으니 그 효용성은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전차 미사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궁이 수출 시장에서 다른 대전차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아직도 포성이 멈추지 않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재 우크라이나는 서방 세계의 지원이 줄어들자 호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개전 초기에는 이러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전을 펼쳤는데요. 이런 배경에는 우크라이나가 운용했던 대전차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전차나 장갑차 같은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입니다. 개인이 운반할 수 있는 소형 시스템부터 항공기, 함정, 차량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발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제블린, 엘로우, 스터그너피, 포넷 등 다양한 대전차 미사일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미사일들은 고도의 정밀성과 파괴력을 바탕으로 전차의 저승사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전차를 잡기 위한 대전차 미사일의 특징은 몇 가지로 대표됩니다. 우선 고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대전차 미사일들은 복잡한 전장 환경과 다양한 거리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술적 유연성 또한 상당한데요. 보병이 직접 운반하며 운용할 수도 있지만 차량, 항공기 등의 시스템에 탑재해 발사하면 기동성과 운용병력의 생존성이 증가하면서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심리적인 효과도 대단합니다. 대전차 미사일에 아군의 전차나 장갑차가 파괴되는 일이 속출하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작전의 실행력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부각되는 것은 대전차 미사일이 무려 비대칭 전력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군사력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러시아가 우세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기갑 전력에 상당한 손실을 입히고 저지함으로써 대전차 미사일이 비대칭 전력에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가의 적장비를 파괴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이 여실히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대전차 미사일이라고 해서 모두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유도 방식에 따라 성능이나 파괴력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1세대 대전차 미사일은 사수가 수동으로 방향을 조작하는 시선 유도 방식이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것은 반자동 시선 유도 방식입니다. 사수가 전차 등의 목표물을 조준경이나 카메라로 지속적으로 추적하면서 미사일이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명중률이나 사수의 생존성에 취약점이 발생합니다. 대전차 미사일이 자신을 향해 발사된 것을 감지한 전차가 발사된 지점으로 기관총을 사격하면 사수는 당연히 몸을 피해야 하고 그러면 조준은 흐트러져 명중은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른 방식으로는 레이저 유도 방식,
적외선 유도 방식 등이 있으며 최근에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은 발사 후 망각입니다. 발사 후 망각 시스템은 목표를 조준하고 발사하면 미사일이 자체적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사수가 발사 후 즉시 은폐하거나 위치를 이동할 수 있어 생존성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대전차 미사일 이전에도 전차를 상대하는 무기는 존재했습니다. 무반동총과 대전차 로켓이 대표적인데요. 모두 전차를 파괴하는 것에 목표를 둔 무기체계이지만 설계 개념이나 작동 메커니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반동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발사할 때 발생하는 반동을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량화된 설계가 가능해지며 보병이 운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무반동총의 작동 원리는 발사될 때 포탄과 동시에 뒤쪽으로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발생하는 반동을 상쇄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무기의 전방과 후방에서 동시에 가스가 분출되어 반동이 서로 상쇄되므로 사수는 큰 반동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대전차 로켓은 대전차 미사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비용이 낮은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로켓 모터를 사용하여 발사되며 비유도 방식의 경우 사수가 직접 목표물을 조준하여 발사합니다. 로켓은 고속으로 목표물에 도달하여 고폭탄두나 열에너지를 이용한 탄두로 장갑을 관통하고 내부에 큰 손상을 입힙니다. 대표적인 대전차 로켓으로는 RPG-7, M7155, AT-4 등이 있습니다. 무반동총과 대전차 로켓은 대전차 미사일 등장 이전에 대표적인 대전차학이었으나 지금은 대전차 미사일의 자리를 넘겨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발사된 대전차 미사일이 어떤 방식으로 전차를 파괴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은 주로 고폭탄두를 사용하여 목표물의 충돌 시 큰 폭발을 일으켜 장갑을 관통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힙니다. 일부 미사일은 관통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텐덤 탄두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텐덤 탄두란 두 개의 탄두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먼저 외부 장갑을 뚫고 내부를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미사일이 목표에 접근하면 종말 유도 단계에서 미사일의 유도 시스템이 목표물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최종 조정을 통해 목표를 타격합니다. 제블린과 엘로우, 현군 같은 대전차 미사일은 발사 후 비행하다 전차의 상부인 포탑을 타격하는 탑어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전차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냉전이 한창이던 1960년대였습니다. 이 시기에 개발된 대표적인 미사일로는 미국의 토어 미사일과 소련의 9M113 콩크루스가 있습니다. 이전의 대전차화기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발전하긴 했으나 반자동 시선 유도 방식이 주를 이뤄 명중률과 사수의 생존성 확보에 한계도 존재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대전차 미사일은 더욱 고도화되고 다양화되어 제블린이나 현군 같은 3세대 대전차 미사일이 등장해 활약을 펼치는 중입니다. 대전차 미사일을 전투에서 운용하는 방식도 다양한데요. 여러 대전차 미사일 발사대를 사용하여 특정 목표나 적의 주요 기갑부대에 대한 집중 공격을 수행하기도 하고 대전차 미사일을 포함한 대전차화기를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택한 것은 게릴라 전술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초기에 전국 각지에 도로 이정표를 제거해 러시아군에게 혼란을 야기시켰고 교차로나 갈림길에서 러시아군 전차가 우왕좌왕하고 있으면 매복하고 있던 우크라이나군이 기습적으로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한 후 후퇴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대전차화기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했습니다. 근거리에서는 RPG-7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원거리에서는 엘로우를 발사하고 거리가 더 멀면 사정거리가 엘로우보다 긴 제블린을 발사하는 식으로 대전차 미사일의 효과를 극대화시켰습니다. 드론과 더불어 대전차 미사일은 확실한 전차에 대항마라는 게 입증이 됐는데요.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운용 중인 대전차 미사일 현궁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각광을 받은 제블린이나 엘로우 못지않고 오히려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블린과 엘로우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제블린은 사출 모터에서 발생한 가스의 압력으로 미사일을 2m에서 5m 정도 밀어낸 후 점화가 되는 방식이라
사수가 노출될 확률을 줄여줍니다. 또한 사정거리가 2.5km에서 4.8km 정도로 긴 편이라 먼 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으며 800mm의 장갑도 뚫을 만큼 관통력이 뛰어난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무게가 22.3kg에 달해 다소 무겁고 미사일도 대당 1억 원 수준이라 비싼 편입니다. 장전과 조준이 복잡해 발사하는 데까지 1분이나 시간이 걸리는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개발한 앨로우는 무게가 12.4kg으로 제블린에 비해 가볍고 구조가 단순해 조준과 장전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미사일의 가격도 한 발당 3,200만 원 정도라 제블린 미사일에 비해서는 훨씬 저렴합니다. 또한 폴드런치 방식을 적용해 실내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타버텍 방식이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 사거리가 800m에 불과해 목숨을 걸고 적전차의 지근거리까지 접근해 발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전차 미사일 현궁은 길이는 약 1.5m이고 무게는 미사일 중량 13kg 정도이지만 발사관 전체 중량은 동급의 대전차 미사일보다 약 5kg 정도 가볍습니다. 사정거리는 2.5km에서 3km에 달하며 900mm 정도의 장갑을 뚫을 수 있는 관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블린처럼 타버텍 방식을 채용하고 있고 사출 모터로 미사일이 발사관을 빠져나오기 때문에 화염과 후폭풍이 거의 없어 사수를 보호합니다. 발사 전 전차의 연령상을 탐지해 발사하면 사수의 조작 없이 날아가 표적을 타격하는 발사 후 망각 방식입니다. 또한 성형장약탄도 2개를 직렬로 배치하는 팬덤 탄도를 채택해 관통력이 뛰어난 것이 특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현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공식적인 전과는 아니지만 현궁도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전 능력을 입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제블린보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은 더 낮아서 수출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궁은 수출에서도 전망이 밝고 우리 군의 대전차 대응 전술을 한 단계 도약시킨 무기체계이긴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전 배치가 아직도 완전히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대전차 무기가 대부분 수명주기가 다한 노후 장비인 걸 감안하면 하루속히 현궁이 빠르게 배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우선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AGM-114 헬파이어로 대표되는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은 전차의 천적인 헬리콥터의 무장으로 탄생했는데요. 베트남전까지는 토우 계열 공대지 미사일이 주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대형 공격 헬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화력, 유도 방식 등에서 더욱 발전한 공대지 미사일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토우를 비롯한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1984년 AGM-114 헬파이어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즉 개발 목적 자체는 오직 헬리콥터에서 전용으로 운용하기 위한 무장이 바로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이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헬파이어의 성능이 워낙 출중하다 보니 현대에 와서는 비교적 저속인 무인기부터 보병이 운반 가능한 지대지 버전, 연안 전투함에서 운용하는 함대함, 함대지 버전까지 전투기 무장급 고중량 미사일을 탑재할 수 없는 온갖 곳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보병 단계에서 운용이 가능할 만큼 비교적 가벼운 무기이면서도 3세대 주력 전차의 정면 장갑을 관통할 정도로 막강한 화력 덕분인데요. 실제로 헬파이어는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6m 내외의 길이이며 구경은 178mm입니다. 공대지 미사일 치고는 나름 컴팩트한 크기인데요. 발사 중량 역시 45에서 50kg이며 중량 자체가 낮은 만큼 탄두도 9kg 안팎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량이 작다고 얕보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실전 배치를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된 미사일이다 보니 헬파이어는 다양한 개량형이 등장했고 이에 따라 탄두도 대표적인 히트탄두부터 이중탄두 구조의 텐덤 히트탄두, 비장갑 목표물에 최적화된 폭풍 파편형 탄두, 흔히들 진공폭탄으로 불리는 열압력 탄두까지 다양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력 역시 RHA 기준으로 1200mm 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현존하는 모든 3.5세대 전차의 전면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것조차도 어마어마하지만 AGM-114 헬파이어가 대부분 헬기에서 운용된다는 것도 감안해야 합니다. 이쯤이면 고성능 APS를 탑재하거나
상부 장갑을 1200mm 이상으로 바른 게 아니라면 헬파이어 세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차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헬파이어는 사거리가 8km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모델이 반능동 레이저 유도 방식을 사용하는 터라 목표물을 타격할 때까지 레이저를 조사하고 있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러나 최신형의 AGM-114L 모델의 경우 헬기의 레이더와 연동된 밀리미터파 유도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이어 앤 폴겟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 역시 기존 8km에서 10km로 연장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10km 밖에서 전차를 향해 헬파이어를 발사하고 숨어버리면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적의 기갑부대가 대공 체계를 완벽히 구축해 놓지 않은 이상 이를 막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이름을 헬파이어, 다시 말해 지옥불로 지었는지 이해가 가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국이 개발한 브림스톤, 소련의 9M120 아타카 등 유사한 체계가 여럿 있음에도 AGM-114 헬파이어는 전 세계 20개국 이상이 운용하며 독보적인 시장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미국이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젠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헬파이어를 능가하는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국산 미사일 청검입니다. 우선 재원부터 청검은 전장 1.7m, 150mm 구경으로 헬파이어보다 훨씬 소형화되었습니다. 전투 중량 역시 35kg으로 토우와 헬파이어의 중간쯤입니다. 이 덕에 청검은 헬파이어보다 더 많은 양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적으로 화력이 줄어들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실 구경이 줄어들면 화력 역시 줄어드는 건 불변의 법칙이나 다름없는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이 또 패러다임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고품질 포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대한민국은 풍산에서 개발한 폭발 반응 장갑 격파용 텐덤 탄두를 적용했고 이 덕에 구경이 20mm나 줄어들었음에도 헬파이어와 동급인 1000mm에서 1200mm 균질화변 장갑 관통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그나마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건 8km로 헬파이어 미사일 AGM-114L 모델보다 약간 짧은 사거리지만 이조차 역시 두 가지 독보적인 장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입니다. 우선 첫 번째, 청검의 가장 큰 특징은 미사일과 발사 플랫폼이 광섬유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유선 유도 방식인데요. 이 덕에 청검은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데이터 링크를 구축해 발사 후에도 비행 경로나 목표물 정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헬파이어와 비교할 수가 없는 고정밀의 유도가 가능한데요. 그렇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할 때까지 계속 조종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의문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토우 같은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이랑 다를 게 없는데요. 하지만 청검의 유선 유도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비가시선 공격이 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산맥능선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대로 엄폐한 채로 청검을 발사해 적 전차를 파괴하거나 후방의 적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전달받은 실시간 영상으로 운용자가 직접 조종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뿐만이라면 광섬유 케이블이 끊어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청검의 진짜 실력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청검은 헬파이어와 달리 자체의 이중 모드 탐색기를 탑재했기 때문에 일단 발사만 하면 혼자 알아서 목표물을 찾아갑니다. AGM-114L이 헬기의 레이더와 연동하고서야 가능했던 파이어 앤 폴겟 발사 방식을 스스로 구사하는 건데요. 여기에 앞서 말한 유선 유도 방식을 적용하면 한 단계 더 발전한 파이어 앤 업데이트 추적까지 가능합니다. 문자 그대로 비행 중에 목표물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중국의 99식 전차를 향해 날아가던 와중에 아군 헬기에 대한 위협을 포착하고 공구식 자주대공포로 목표물을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건데요. 이쯤이면 4세대까지 개발된 대전차 미사일 분야의 새로운 세대 개념을 제시하는 생태계 교란종입니다. 직접 조종부터 발사 전 로곤, 발사 후 로곤, 비가시선 운용까지 모든 게 가능한 건 전 세계에서 청검이 유일무이합니다. 심지어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청검의 기본기에 불과합니다. 청검의 핵심은 스스로 생각하는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AI 알고리즘을 탑재한 청검은 80만 프레임 이상의 목표물 이미지를 딥러닝으로 학습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 운용자의 개입 없이도 고정된 목표물을 자동으로 포착합니다. 쉽게 말해 파일럿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목표물까지도 스스로 포착하고 공격 준비 상태에 돌입한다는 건데요. 2024년을 기점으로 청검이 도입되기 시작하면 대전차 미사일의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뒤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게다가 기존 AGM-114 헬파이어의 최대 단점은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대량으로 운용되었을 때는 비싸기로 악명 높은 헬파이어도 한 기당 가격이 7,800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내려갔었지만 현재는 1억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조차도 원래 계획대로라면 토호를 전부 헬파이어로 대체했어야 했지만 워낙 비싼 가격에 포기하고 보병용으로 FGM-148 제블린을 도입했을 정도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AH-64의 아파치에 한 대당 16발을 탑재할 수 있는 AGM-114L을 288발만 도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우리 육군이 2개 대대 물량인 AH-64의 36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한 개 대대만 헬파이어를 탑재하거나 발사대의 절반은 비워놓고 2개 대대가 탑재하는 시기였습니다. 정리하자면 탄창에 미사일이 절반만 채워져 있었던 건데요. 그나마 이후 2021년에 추가로 288기를 도입했지만 앞으로 2028년까지 AH-64의 36기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라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헬리콥터는 고도를 유연하게 조절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빠르게 기동할 수 있어 전장에서 높은 기동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는 곧 헬리콥터가 지상의 전차를 쉽게 탐지하고 대공망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공격할 수 있게 하는데요. 또한 헬기는 지형을 활용하여 은폐하거나 기습적으로 적을 공격하는 입체적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언덕이나 나무 뒤에서 적이 대응하기 전 부지불식간에 공격을 가하고 해당 지점을 이탈하는 식의 전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제병 합동이 이루어지고 전차와 대공 체계를 같이 운용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헬기가 전차의 천적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은 헬기 전력 하나로만 세계 5위에 오를 만큼 지역의 패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6.25 전쟁이라는 참사를 통해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통감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아무리 헬기 전력이 막강해도 정작 핵심 무장인 헬파이어가 반토막이라면 본래의 힘을 다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논리인데요. 그렇지만 청검의 개발로 전력 공백에도 새로운 해결 방법이 생겼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가격을 예상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청검이 국산 미사일인 만큼 헬파이어보다 고가일 리는 없는데요. 게다가 출중한 성능을 앞세워 이제 막 양산에 돌입했음에도 벌써 수출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최근 청검은 이집트 차기 대전차 미사일 도입 사업에서 1차 기술 평가에 합격하고 본격적인 경쟁에 나섰는데요. 부디 미국의 아성에 도입한 대한민국의 청검이 2024년 첫 축포를 터뜨리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